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여기 굉장히 긴장하면서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논술 전형을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를 아주 잘 경청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수험생 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또 어느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예언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딜 찾아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예언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죠. 그분들이 또 직업적으로 소명이 있으셔서 그런지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심지어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에 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새가 보이기도 한다. 혹은 동물이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부족한 건 전형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수시에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이 4가지 유형, 그다음에 정시에도 역시 수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이 있다고 소개를 들으셨는데 그와 같이 전형의 특성을 잘 알고 그다음에 그 전형에 내가 지금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더 전략적으로 합격에 가까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논술에 관한 전형으로 심층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6월 4일에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형 요소를 잘 평가받을 수 있을 시에 대한 그런 그 전략들을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8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모든 거를 정리하고 수시 지원을 하시게 될 때 그때는 전형에 대한 준비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합격에 가까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그 자료는 일단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기간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부터 계속해서 수능 이후의 논술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앞에 보는 논술과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논술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수능에 완전히 올인을 하시고요. 그 남은 기간 예컨대 논술이 진행되는 그 시기까지 바짝 논술에 준비를 하셔도 되는 정도로 지금 2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쉬운 논술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시간을 할애해서 논술을 준비하기보다 일단은 수능으로 올인하시고 그 이후에 논술 준비를 다소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쉬운 논술이라고 했을 때 앞서도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술 문항을 지금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공동 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과정 내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교과서 지문이나 혹은 수학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2016학년도 기출문제 지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문항의 난도는 상당히 쉬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쉽다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주관적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익숙하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그런 문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질 경쟁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 대비 실질적으로 학생들끼리의 경쟁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바로 제가 결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논술고사는 도대체 어떤 전형이냐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논술에 의한 논술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라고 하는 전형 요소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성실하게 했다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 근거만 보여주시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의 결정적인 합격의 요소는 논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생부가 30%인데 앞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부에 반영되는 교과가 상위 30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5학기 동안 배운 것 중에서도 한 5과목, 6과목의 상위 내신만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내신은 조금 여러분이 편안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대에서 합격생이 나왔겠구나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논술을 기술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그 수능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마지막에 이제 고배를 마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사례더라고요. 제가 실 데이터를 쭉 보면서 보니까 논술값이 상당히 상단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지 못해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550명을 선발을 했었고요. 올해는 555명, 5명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고 나머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의 결과인데요.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 많이 낮추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 550명을 선발할 때 19,07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35대 1 정도 되는 학생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인문 1, 인문 2, 자연 1,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보여드리면 대략 30대 1을 넘는 어쩌면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안에 결시율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시율이 역시 인문 1, 2에 자연 1, 2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논술 고사장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봐서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는데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수능 이후에 보는 그런 논술고사의 어떤 강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시율을 다 빼고 나면 실질 경쟁률은 약 12대 1 정도, 그러니까 10대 1에서 12대 1 혹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는 것을 경쟁률 때문에 주저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대 1이나 12대 1 정도는 여타 그런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 경쟁률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게다가 충원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6개의 그런 그 여러분 카드를 들고 다른 대학들도 중복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대략 한 20% 정도의 충원율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배수 혹은 120배수까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는 인문계열 1, 2에 혹은 자연계열 1, 2이지만 여러분들이 치른 그런 논술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설 때에는 결국은 선발하는 모집 단위 안에서 줄을 서시게 되는데 그때의 경쟁률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좀 높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논술을 조금 더 탄탄히 준비를 해서 상위의 점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혹시 조금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그런 모집 단위를 선택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그런 그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학생부에 대한 등급값과 그다음에 논술에 대한 성적값을 나란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응시한 학생들, 자, 우리 학교의 논술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이 도대체 30단위를 가져왔는데 학생부의 등급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그런 표입니다. 인문 1, 2, 자연 1, 2가 있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제일 아래가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위에가 9등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학생들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30단위를 꺼내 왔는데 8등급, 9등급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있습니다. 예. 지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논술로 승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전형이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을 했을 때는 학생부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인문 1, 2의 자연 1, 2에서 대략 최초 합격생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등급대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가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럼 하향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니 자, 인문 1의 경우에는 5등급대에서도 합격생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인문 2에서도 지금 4.7등급의 최저 등급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예, 만약에 나의 상황이 요거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긴장은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논술로 제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자료가 바로 이제 이어질 텐데요. 자, 이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대에서 논술을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논술 점수는 논술로만 일단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을 잘 쓰는 값에서 학생부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등급이나 4.7등급이 N수가 하나나 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 명의 학생이 이렇게 하위 학생부 등급에서 합격이 된 사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술입니다. 이 논술은 응시한 학생들의 전체 성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파란색, 초록색이 인문계열 1, 2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과 보라색이 바로 자연 1, 2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의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첨도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피크를 찍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전년도 문항은 다음과 같이 점수대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 대략적으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한 60점대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합격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합격의 인원은 550명, 전체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바로 이제 자연 계열의 학생들이 합격이 된 그런 합격자들의 평균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자연 계열의 빨간색이라 그러면 90점대라는 얘긴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예, 전년도의 자연 계열의 문항이 아는 학생, 문제를 잘 푼 학생과 그렇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이 이렇게 완전히 변별이 되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만점 받은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높이가. 그래서 첨도가 낮은 것은 다양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지금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그 문항을 확실하게 해결한 학생들 그룹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그래서 한 70점대 후반 정도에서 평균이 만들어지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응시자 전체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이렇게 표로 보시면 자, 인문 1, 2에 일단 저희 최초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는 인문 1은 한 70점대 76점 정도, 그다음에 인문 2는 한 80에 가까운 점수에서 평균이 만들어졌고 자연계열은 아까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90점대의 평균값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최종 등록 예컨대 다른 학교로 이동한 학생들을 뺀 최종 저희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약간 별로 이동은 크게 없습니다. 약간씩 이동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5%타일하고 75%타일의 값을 제가 그래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평균은 이렇다 하더라도 어느 점수대의 학생들이 가장 몰려 있고 거기에서 합격자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인데요. 예컨대 100분위에서부터 전체 75%까지를 보더라도 약 한 73점, 76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뭐 90점, 98점까지의 그런 점수 분포를 가지고 학생들이 합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모의 논술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첨삭 지도를 받으면서 본인의 점수가 나올 텐데요. 요거와 견주어서 이제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올해의 결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문항의 난이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자, 이게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논술고사에 그렇다면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내가 강점이 있는 것과 또 취약점이 있다면 더 보완하는 그런 측면으로 문항을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인문 1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옆에 보시면 제시문 중에 영어 지문이 하나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치르신 시험 문제에서도 영어 지문을 하나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교과서 내용에 거의 가까운 그런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해결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인문 2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경제와 비슷한 경제 유형의 그런 문제로 표로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중에는 도표나 통계 자료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문항이 하나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연 1, 2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과학 문항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리형의 문제, 결국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수학을 여러분이 피해 가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그 기조로 계속 수학 공부를 한다면 결국은 이 자연 1, 2에 해당하는 논술 문항, 유아여자대학교의 문항을 통과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아는 것을 자랑하듯 기술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출제위원장님들께서 문항이 어렵지 않았죠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주저하셨죠. 문항이 쉬웠죠라고 하는데 자신 있게 네 쉬웠어요라고 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잘 쓰셨을 거예요. 예, 잘 쓰셨을 거고요. 문항을 이렇게 제시문을 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답안지를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시험을 모의논술을 보고도 이제 출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항이 굉장히 쉬웠고 내가 너무 익숙한 지문이었고 하면서 아주 밝은 얼굴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점수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본인이 미리 봤던 제시문에 해당하는 거, 이미 썼던 거,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쓰는 거죠. 근데 아까 문제 보셨죠? 예,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교하고 그것의 각각의 강단점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제자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떤 거를 쓰라고 주문하고 있는지를 약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개인적인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시간 내에 결국은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얼만큼 이 텍스트를 소화해서 글을 쓰느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하실 때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글쓰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업 성취를 잘 했느냐라는 것을 총괄평가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논술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고가 잘 되고 있는가 대학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실제 텍스트를 읽고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혹은 만나는 텍스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들, 인근한 지식들을 잘 융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텍스트를 읽으실 때에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그 글들을 좀 읽어가시는 거. 비판이라는 것이 이거를 반대하는 게 비판이 아닌 거죠. 그죠? 출제자가 얘기하는 거, 출제자가 지금 주문하는 내용에 맞게 내가 그 관점으로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가는 그런 능력이 어쩌면 논술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시문에 제공이 되는 그런 글들은 다 각각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내가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나의 근거에 의해서 비판을 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글쓰기 하는 이런 훈련이 잘 동원이 된다면 논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문항을 보시면 대략 이런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인문 1, 인문 2
시험을 보셨을 텐데 아까 기출 문제로도 풀어주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가장 쉬운 그런 논제는 바로 이제 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제시문이 가에서부터 한 나, 다, 마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서 한 7, 8개의 제시문이 나오는데 그 제시문이 각각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지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아주 단순하게 질문하는 문제가 논술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교를 하거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논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건 제시형의 분석입니다. 앞서 뭐 사회적 성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계월이와 임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역시 사회적인 성 역할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다음에 계월이와 임금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라라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조건 제시형의 분석 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앞단에 있는 거를 생략하고 계월이와 임금님의 그런 입장만 비교를 하면 아마 감점이 되는 상황으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30점 만점이다라고 하면 그 문항은 그러한 조건을 이 친구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입장에 준해서 두 사람의 어떤 입장을 잘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 소개했을 때 정확히 소개했을 때 30점 만점을 주는 그런 점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 제시형의 문항을 만났을 때에는 출제자가 묻는 것들을 빠뜨리지 말고 잘 써야겠구나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라는 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흔히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고요. 타 대학의 경우에 보면은 창의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라라는 식의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문항을 만났을 때 어떤 논제에 어떤 문항으로 훈련을 하실지 이런 것들이 감이 잡히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도 이와 같은 유형화 아래서 좀 훈련을 하신다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저희가 이제 문항으로 전년도에 이제 모의 논술 치렀던 것을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해서 한번 올려봤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보셨을 겁니다. 정확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문이 대략 한 7개, 8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영어 지문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와 올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논제가 이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논제가 몇 점, 몇 점인지에 대한 것도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읽어가시면 되겠죠. 자, 인문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시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논제에서 한 문항 정도는 표와 자료, 통계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가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자,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딸들이 이런 답안지에 지금 글을 잘 쓰고 나왔을 텐데요. 이렇게 답지를 보시면 저희 대학의 답지에는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원고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수는 제한이 없지만 이렇게 분량은 있거든요. 1번 답안은 여기에 요만치 써라, 2번 문항은 요만큼 써라라고 이제 칸만 질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글자 수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나 분량에 맞게 글쓰기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담으실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 내용과 굉장히 근접한 그런 제시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금 이제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텍스트들이 나오는데 학원이나 이렇게 요령을 조금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 방식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이 나와. 이렇게 제시문들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답으로 끌어가면 돼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푸시지 마시고요. 수능에 나와 있는 그런 제시문들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보석 같은 지문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읽으시면서 조금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와 여기를 좀 비교해 본다든지 하는 훈련을 하시면 이 논술 준비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각각의 제시문이 사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앞서도 가에서부터 바까지 그렇게 여러 개의 제시문이 나올 때는 얘네들이
약하게 혹은 좀 세게 손을 잡고 있어요. 같은 주제로 혹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는 그런 관점으로 글을 읽어가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사고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 제시문들 간의 관련성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의견으로 이렇게 수합하는 이런 능력들을 이 인문에서는 좀 더 동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열입니다. 방금 전에 지금 자연계열 문항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답을 요구하는 계산하시오라는 문항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자, 이것이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나면 상당히 낮은 그런 난도의 문항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부분 점수 1번, 2번 소문항이 쭉 들어가고 마지막 문항은 조금 더 고난도가 있는 문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요구하는 유형 문항에서 조금씩 내려가서 논리적인 증명과 혹은 지문 형태로 된 문항까지를 만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는 유형의 문항은 조금 점수 배점도 낮을 수가 있고요. 저희 대학은 이렇게 단순한 문항으로만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 보면 지문이 긴 형태가 어쩌면 가장 많이 제시가 되는 그런 문항인데요. 주어진 지문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논술 시험지 자연계 문항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2도 다음과 같습니다. 답지에서는 여기 보시면 역시 인문과 동일하게 글자 수 제한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시간 분량에 맞게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아주 심플하게 그래프만 그리고 끝나지 말고 그 그래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한 그 논리의 과정을 빠뜨리지 말고 잘 기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수리형의 논술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논술 점수입니다. 실제 이렇게 공개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마 이런 점수를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자, 인문 1의 경우에 논제가 3개가 나오고 문항, 그래서 배점은 30, 30, 40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응시자 평균,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신 것처럼 대략 60점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평균은 76점이었고요. 등록자는 그거보다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문항별로는 과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느냐? 응시자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평균은 한 16점, 두 번째 문항은 21점, 26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든 학생이 논술에서 만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정도의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물론 0점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대 점수를 보면 이와 같이 27점, 29점, 38점 이라는 점수로 분포가 되어 있고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어떤 문항이 조금 어려웠구나라는 것도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인문 2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때는 저희가 전년도에 2016학년도 논술에서는 1번 문항이 더 배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40점, 30점, 30점 배점으로 갔을 때 전체 응시자는 대략 67점 정도의 점수를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합격자 평균을 보면 70점대 후반, 결국은 한 80점대에서 평균이 만들어지는 그런 합격생이 나왔고요. 문항별로 보면 응시자들에 있어서 평균은 대략 27점, 22점, 19점과 같이 나왔는데 최대 점수를 보신다면 이 3번 문항은 통상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이 이쪽에 잘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문제를 잘 풀어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변별이 되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만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 점수는 최고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1에서도 마찬가지로 30, 30, 40인데요. 근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문항에 거기에 소문항 굉장히 작게 잘라져 있고 그때 7점, 8점 이렇게 배점이 있죠. 그렇게 부분 점수를 잘 챙겨가면서 자연계열 답안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응시자들의 평균은 한 60점대입니다. 그렇다면 역량이 이렇게 쭉 벌어져 있는 아까 아래쪽 그래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자들의 평균은 92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의 변별력이 좀 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계열 2는 저희가 이제 그 의예과 계열의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수학 문항의 난도는 조금 더 높은 그런 걸로 아마 잘 아실 거고요. 30, 30, 40에 전체 응시자는 7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합격자는 거의 99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수학에 대해서 잘 마스터가 된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합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학생부와 논술 이 두 개의 전형 요소 간에 어떤 것이 더 작동이 될까? 내가 좀 불리한 요소가 나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리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자, 예시는 그냥 인문 1 하나만 제가 갖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인문 1의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과 논술 평균을 한번 이렇게 평균으로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1등급 대라 치면은 1등급, 1.5등급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로 일단 학생부 30단위를 꺼내 왔을 때의 학생부 등급 분포를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구간에서 점수는 과연 어떤가? 보시면 어떤가요? 상당히 유사하죠. 4등급 대 학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략 점수는 70점대 후반 정도에서 평균이 만들어졌다면 그 정도의 점수 분포에서 학생부는 작동이 조금 덜 되는 그런 수준의 값으로 여러분이 합격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역시 학생부와 논술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는 단언코 논술 성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의혹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일한 학과에 실제 합격한 학생 사례입니다. 학생부 1등급이었고요. 30단위 가져왔을 때 논술 점수를 73.5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등급 4.3등급에 논술 점수 77.5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왜 점수를 저렇게 소수점으로 보여주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는 한 분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학생의 자료를 두 분 혹은 세 분 혹은 문항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셔서 그거를 평균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점수가 소수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의 점수는 논술 점수 4점이 차이 나는 수준이죠. 모두 합격입니다. 동일 모집단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그런 모집 단위가 아니라 제가 흔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은 기간 뭘 준비하시면 될까요? 논술에 조금 더 주력하시는데 논술도 별도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지금부터 뭔가 정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에 그 기조하에 논술이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능을 잘 준비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출문제를 조금씩 풀어보시고 그런 준비로서 충분히 논술을 통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혹시 그 학생부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의 평가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어떤 준비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 잘 기억하시고요. 3차까지 동일한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